보통 이제 로봇 기업들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연구하는 거랑 로봇 기업에서 연구하는 거랑 좀 충돌되거나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는데 제가 초기에 창업했을 때 굉장히 불공평한 데라고 많이 느꼈었어요. 아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말 이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로봇 안녕하세요. 로보티스트 팟캐스트 MC 강민석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곳에서 팟캐스트를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강남 로봇 플러스 테스트필드 마이스터 로봇 지원 센터에서 팟캐스트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매번 같은 곳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로봇에 둘러싸인 곳에서 진행하니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요.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전세웅 센터장님과 저희 고정 게스트이신 강영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센터장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랑 센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능로보틱스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세웅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 마이스터 로보타 지원센터 센터장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또 강영석 대표님께서는 그 저희 센터장님과 어떤 네. 계기로 알게 되셨는지. 아니, 사실 뭐 예전에는 이제 뵀었는데 네.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일을 하다가 뵀었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이곳 2층에 저희 제품이라든지 이제 커피 로봇 같은 제품을 이제 좀 납품을 하게 되면서 네. 이런 곳이 있구나도 알게 됐고 또 그 일을 계기로 저희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협력 관계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은 저희 이번 주제는 로봇 연구소와 대한민국 로봇 기업의 협력 방안입니다. 저희 연구소와 기업의 역할 차이가 있는데 이게 연구소와 기업의 이제 각각 로봇 산업에서 맡고 있는 그 역할이 다를 텐데 그 역할을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그다음에 저기 센터장님께서는 연구소 입장에서 좀 설명을 각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먼저 기업이야 사실 기업이 사회적인 어떤 구성체 안에서 역할을 하는 건 역시 뭐 이윤 창출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로봇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기술 혹은 로봇 제품을 바탕으로 회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업이익을 창출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원래 이제 되게 원론적인 얘기에서의 이제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사실 아직 로봇이라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산업 자체가 영업이익을 만들기에는 그렇게까지 시장의 성숙도라든지 기술의 완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연구소와 같은 생태계랑 더 많은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혹시 센터장님도 한번. 네, 네. 그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대한민국 연구소의 역할로 좀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은 국내 이제 어떻게 보면 신기술의 네. 도입을 좀 선도해서 기업들에게 이런 기술의 가능성을 좀 보여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는데 기술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 있고요. 조금 더 약간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 같은 국책 연구기관의 경우는 이제 이런 기술 정부의 정책에 좀 발을 맞춰서 그런 기술의 방향이라든가 또는 기업들의 어떤 기술 현황을 좀 분석을 하고 이런 정책적인 자문을 드리고 기술적인 어떤 방향을 드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센터장님 혹시 그 실제로 이제 기업과 여기서 하고 있는 연구와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한 사례들이 이제 있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산업부의 국책 과제들을 많이 수행하는 편이고요. 네.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어떤 원천 연구와는 다르게 기업하고 협력하는 형태로 과제를 수행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국책 과제 또는 이제 프로젝트가 기업들하고 같이 수행하게 돼서 기업의 원하는 니즈도 잘 찾아야 되고 또 기업이 이제 뭐 추구하는 바도 이제 좀 잘 찾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때로는 이게 좀 잘 미스매치가 그러니까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들이 이제 그런 걸 좀 잘 찾고 진짜 기업이 원하는 바
또는 이제 이 연구원이 원하는 연구원에서도 이제 또 보면 연구소가 하고 싶은 연구들이 있거든요. 네. 기업의 니즈하고 또 다르게.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적절히 잘 융합시키는 게 더 중요하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듣기로는 이 공간에서 이제 로봇 대여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로봇 대여 외에도 이제 뭐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사업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그 마이스터 로보타 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장비 이제 국내 로봇 기업 또는 로봇 관련된 기업이 기술 기업들이 쓰고자 하는 로봇과 관련된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고 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제 기업들이 와서 쓰실 수 있도록 네. 대여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강남에 위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AI 스타트업들이 많은 요 강남 이 수도권 인근에서 손쉽게 접근성이 높은 시설로 이제 구축하고자라는 이제 정부의 의지가 좀 담겨서 이제 저희가 이 시설을 구축하게 됐고요. 좀 더 나가서는 그 직접 쓰고자 하는 타겟에 맞게끔 기술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고요. 더 나가서는 관련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표님 궁금한 네. 게 보통 이제 로봇 기업들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연구하는 거랑 로봇 기업에서 연구하는 거랑 좀 충돌되거나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는데 제가 초기에 창업했을 때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고 불공평한데라고 많이 느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 뭐 국책 과제로 휴머노이드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휴머노이드 하나 만드는 과제가 하나 만들어진다고 하면 과제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는지 뭐 대충 아실 거 아닙니까? 진짜 거의 뭐 100억 이상의 네. 과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는데 제가 너무 진짜 맨 땅에 헤딩 소위 이 식으로 창업을 해서 나는 휴머노이드를 만들 거야 하고 창업 지원금을 받아서 R&D를 하면은 한 1억 받으면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기술 기반에 창업한 사람들은 정말 순진하기 때문에 진짜로 1억 가지고 휴머노이드를 만들려고 그래요. 네. 정말로 그래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사실 이 연구기관이라는 데는 저기에 100배의 예산을 받아서 이걸 만든단 말이에요. 저는 어쨌건 열심히 하는데 이게 과연 물론 경쟁은 아니죠. 게임이 되나? 공평하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 기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래 창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원래 그게 잘못된 네. 방법이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기술 창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의 분들이 많으세요, 이쪽은. 근데 제가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그냥 경영을 전공해서 창업을 했다면은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들을 갖다 사업화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이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런 어택은 받을 수 있어. 이거 다 너네 거 사온 건데 너네 게 아니잖아. 이런 어택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좀 실용화 연구라든지 제품화에 대한 연구를 위주로 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옛날이랑 지금이랑 조금 느끼고 있는 좀 생각의 그리고 차이예요. 사실 보통 네. 이제 림트 로봇은 이제 네. 로봇 암을 개발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제 로봇을 사다가 뭔가 활용을 만드는 이제 SI 업체라고 하죠.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로봇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써보면서 네. 뭔가 자신한테 좀 적합한 로봇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은 자체가 SI 기업 또는 이제 수요 어떻게 보면 로봇 제조 기업보다는 수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게 좀 더 강해요. 그래서 대표님 보시고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말 이제 이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로봇 메이커를 위해서 이제 좀 지원하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근데 이제 이 시설은 그렇지만 연구원의 역할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표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해요. 하고 일면 이제 그런 생각도 저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부 과제라는 게 잘하면 약인데 잘못하면 또 독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아무래도 회사에 가는 방향하고 정부에 나가는 방향이 딱 맞으면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과제의 방향이 맞으면 이건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그렇죠. 네. 사실 이게 다 그렇게, 물론 이제 연구원들이 그런 걸 잘 찾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막상 해보면은 기술이라는 게 도입기 기술과 이게 성숙기 기술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맨 처음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 추구하는 방향과 달라. 그런데 과제는 해야 돼. 이런 경우가 되게 미스매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좀 이제 막상 어떻게 보면 정부 과제를 하는 기업도
이제 불만이 있고 만족을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정부가 이제 또 좀 이제 회사에 나가는 방향과 또 정부의 방향이 또 달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저희 연구원이나 회사에서 좀 많은 소통을 통해서 아주 미세한 수준으로 그걸 좀 맞춰야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과 협력해가지고 뭐 성공적으로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것들 네. 한 사례가 있으면은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요 마이스터 로보타 지원센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목적 자체가 기업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근미래에 올 수 있는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해주고 네. 그 기업들의 제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고 보면은 아까 저 지난주에 한번 보셨던 저희 시보리 네네네. 이게 이제 일본 말이라 그러고 스피닝 압출 공정 네네네. 공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 명장분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 인력을 뽑기 어려워서 로봇을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술 자체가 로봇을 간단하게 SI 기업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를 취득하고 결국은 그 농장의 그 명장이 하던 성능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뭐 한 80%라고는 하지만 비슷하게 그 성능을 뽑아냈고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는 게 이제 이 과제 목적 중에 성공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원 전체 R&D라고 보면은 결국은 연구원의 목적도 기술 개발을 잘해서 기업이 쓸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연구원 비유해서 보면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저희 이제 최종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례 중에 로봇 쪽에 대표적인 사례가 협동 로봇. 그 저희가 지금은 조금 이제 약간 분위기가 식었지만 두산 로봇이라든가 뭐 여러 이제 협동 로봇 기업들이 국내에 빠르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 백그라운드에서는 그 산업부 중심으로 그 전에 요 기술에 대해서 수년간 투자를 했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두산이랑 같이 공동 연구도 해왔고, 그다음에 다른 뭐 국제 연구기관들도 그런 뭐 뉴로메카 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 협업을 해왔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나라 협동 로봇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사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국내 외에 해외에서도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을 텐데 혹시 해외 사례 중에 혹시 아시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그게 이제 국가별로 좀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 전혀 다른 양태를 보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사실 연구소가 거의 없어요. 안 보여요. 빅테크 기업이 다 맞아요. 주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네, 어느 정도 그런 빅테크 기업이 리딩이 할 수 있고 정부가 아니라 그런 사기업에서 그렇죠. 밀어줄 수 있는. 그들이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투자를 자연스럽게 네. 계속 그 순환을 돌게끔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미국 사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사례는 일본을 들 수가 있어요. 일본이 이제 정부 주도로 그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이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잘했었는데 조금 이 분위기를 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휴머노이드의 가장 앞선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그쵸. 맞아요. 아시모. 아시모. 네. 근데 그 정책적으로 2000년도 뭐 한 2008년도 이전에까지는 휴머노이드를 엄청 정책적으로 밀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스트라는 국제 연구기관이 그렇죠. 대표적으로 있고 거기서 관련된 기술을 많이 선조적으로 개발했고, 그 당시 때 이제 휴머노이드 기술 관해서는 이제 미국도 넘보기 어려웠고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을 따라서 빨리 캐치업하는 수준이었죠.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캐치업을 잘 해왔고, 근데 2008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딱 터지고 나서 그 원전 사고 안에 로봇을 투입을 못했습니다. 일본. 네. 그렇죠. 네. 이제 결국 그 미국의 팩봇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팩봇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어떤 뭐 정확하게 어떤 작업까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언론에 알려진 거는 일본 로봇을 투입을 못해서 미국산 로봇을 가져와서 투입을 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비난이 정치적인 비난이 왔어요. 너네 쓸데없는 R&D에 투자를 하지 실용화 않았냐. 문제가 예. 있겠었겠네요. 예. 실용화에 집중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일본이 그쪽 투자를 멈췄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 멈췄어요. 아 맞구나, 저 방향이 아니고 미국의 방향이 맞구나라고 했는데 정말 무서운 거는 대표적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그때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치적인 시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이게 많이 바꿔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집중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뒤로